자, 오늘은 우리가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자는 최연형입니다. 저는 그 한양대학교 이상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자의 양력을 좀 살펴보면 한국 외대 스페인어학과 나오시고 스웨덴에서 에테보리 대학 정치학 박사, 스웨덴 세데른턴 대학 정치학 교수 18년 재직, 그리고 지금은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여기 이제 우리 저자 사진이 있고요. 가운데 보이는 것이 우리가 저자가 재직하고 있는 그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게 책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1부는 우리가 좋은 국가는 무엇이냐, 어떤 게 좋은 국가냐, 국가는 그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래서 좋은 국가는 신뢰가 있는 국가다, 이런 것이 이제 1부의 내용이고요. 2부의 내용은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이제 뭐 좋은 국가는 우리가 말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 이제 과거의 역사를 대략해 봐서 역사가 이렇게 되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다. 그것이 이제 2부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책 중에 말이에요, 부의 탄생, 또 그 다음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런 책들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과거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어떻게 부가 축적되고, 그리고 어떤 나라가 실패하고 성공하는지, 그것이 이제 그 두 책에서 다뤄졌는데, 이 책도 이제 비슷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은 국가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까도 이제 신뢰에 대해서 트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부패와 특권이 청산돼야 된다. 뭐 그렇게 우리가 좀 대충 이 책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콜럼버스입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분이 마틴 루터고, 세 번째가 그 코페르니쿠스예요. 이분들이 다 뭡니까? 기존의 신념에 도전한 그 변화의 그 전령사들입니다. 콜럼버스는 뭐예요? 지구는 둥글다. 그 당시까지는 지구는 평평하다. 근데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그걸 자기가 직접 실험해 보였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기존의 그 신념에 도전한 분이고, 뭐 가운데 분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하신 분이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신선불가침한 존재였는데, 거기에 도전해서 종교개혁을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페르니쿠스, 지구가 돈다,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 분들이 다 이런 그 변화의 그 전령사들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저자께서 이 책을 쓰셨다라고 이제 그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앰비셔스하다 그럴까요? 아주 패기에 찬 그런 그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새로운 발상을 해가지고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도 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무엇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나, 그리고 무엇이 국가를 강대국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나. 그러니까 국가의 흥망성쇠. 그것이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본 그 책 두 권의 책들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내용의 그 책을 이제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국가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제일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유와 인권, 그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 아랍의 봄의 그 이야기고, 밑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밑에 있는 것은 베르린 장벽, 그 이데올로기의 종언,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9.11 사태. 그래서 다 보면 뭐예요? 국가가 이렇게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그 생명과 그 재산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9/11은 당황해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누구냐? 국가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데올로기가 종언되니까
또 세상이 또 이렇게 어지러워지는데 공산주의가 나타나고 해서 그런데 그런 이데올로기의 종언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이건 다 뭐예요? 이제 국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 이런 것을 다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명제는 이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본 명제는 딱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아무리 강한 국가라도 나쁜 정부가 있으면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스스로 일어설 능력이 없는 국가라도 좋은 정부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국가라도 나쁜 정부, 그 다음에 좋은 정부 있음에 따라 가지고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럼 아까 나쁜 정부, 좋은 정부는 또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트러스트. 일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는 좋은 정부, 그렇지 않는 정부는 나쁜 정부.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책의 명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서론을 끝내고 이제 책 내용을 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 시작하면요, 좋은 국가를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국가는 무슨 것이 좋은 국가냐 하는 것을 1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2부에서 그런 좋은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는 그 좋은 국가가 또 이게 몰락하는 저 국가가 일러서고 이게 무너지는지 그걸 2부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부에 가서는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이 책의 기본적인 명제인데, 따라서 좋은 국가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가가 좋은 국가다. 그래서 국가는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것이 이제 좋은 국가라고 이제 일단 하고, 전제하고,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국민 일상생활의 질은 국가가 공공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공하냐에 따라서 국민 일상생활의 질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 국가가 공공재를 얼마나 잘 공급해 주느냐, 그것이 이제 좋은 국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얼마나 공평하게 부과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느냐, 그 세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가 이제 좋은 정부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은 한 푼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되지 않으면 조세 저항이 초래되고,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징벌적 성격의 세금, 즉 원본을 잠식하는 세금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세가 왜 그러냐? 우리가 6% 내지 뭐 내기 시작하면 한 16년 지나면 다 원본이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본을 잠식하는 그런 세금은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을 이제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정부가 좋은 정부인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외무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는 안전사고 반복되지 않게 책임 규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국내에 있는 안전사고, 뭐 예를 들면 뭐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 뭐 이런 가지 우리 안전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재발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좋은 정부인데 그런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이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이분이 이 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낙하산 인사, 정관예우, 수직적 하청업체, 특권 유지를 위한 권력 카르텔, 뭐 이런 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좀 소홀한 것 같다. 한국 분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비록 이제 스웨덴에 계시는 분이지만, 그 자기가 이렇게 뭐 이론을 제시하고 거기에 비춰보면 한국은 좀 이런 면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런 뭐 완전히 이론적인 책이 아니고요, 한국에 대한 무슨 교훈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그 면이 강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헌법 제10조를 보면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그런 추구권을 위해서 이제 좋은 복지 국가를 설계하느냐, 그것이 이제 좋은 국가의 조건인데, 그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지 국가의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스칸디나비아 모델이고, 하나는 영미식 모델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유럽식 모델인데, 대충 우리가 따져봤을 때 스칸디나비아 모델은요, 보편적 복지와 그 다음에 무상교육입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건 뭐 다 아시는 거고, 왜 무상교육이냐?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이에요. 대학원까지. 왜 무상교육이냐? 국민을 잘 교육시켜야 그 나라가 발전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편적 복지 그러면 이제 복지만 서비스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키느냐.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훌륭한 복지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교육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수입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달성하고 그런 와중에 우리 저 국민들을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원 교육까지 우리가 무상으로 해주겠다. 이것이 이제 대충 권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으면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야 그 다음에 복지가 있다. 그래서 복지가 있어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해야 복지가 온다. 그런 것을 이제 크게 말씀드려가지고 세 가지. 보편적 복지, 무상교육, 대학원까지. 두 번째는 세금을 모든 사람에게 걷는다.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 세 번째는 경제 성장이 있어야 복지가 있다. 그것이 이제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우리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 2019년도에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36.8%입니다. 2014년도에는 48.1%였는데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36.8%는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스칸디나비아 모델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다릅니다. 그게 부자에게만 세금을 부과시켜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착각하는 좌파 인기 영합주의자들이 있다. 그것은 이 스칸디나비아 모델에 비춰봤을 때 부자에게만 세금을 부담시킨다. 부자 정세. 그것은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에는 복지가 있어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인하고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경제 성장이 먼저 오고 그렇게 되어야 복지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또 그쪽 나라의 예인데 우리는 겉만 보고 그 복지가 잘 돼 있고 경제 성장도 잘 되니까 복지가 먼저 오고 경제 성장이 뒤로 따라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마치 우리가 뭐가 비슷합니까? 소득주도 성장하고 비슷한 논리예요. 소득이 오르면 경제가 성장한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그 원인하고 결과가 바뀌었죠. 그렇게 또 바뀐 그런 원인하고 결과가 바뀌는 것을 우리 경제 성장과 복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좌파 인기 영합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스의 일반 의지, 케인즈의 유효수요 창출, 그것이 이제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미 모델은 뭐냐? 영미 모델은 경쟁입니다. 경제. 자유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이 경제적 부를 창출한다. 그래서 개인의 생활하고 질, 복지는 국가보다 개인이 책임이다. 그래서 잘 살고 뭘 살고는 개인이 책임이지 국가가 도와줄 건 없다라는 것이 영미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지 수요 향상을 위한 세금을 더 걷자는 데는 물론 부정적이고요. 그래서 복지는 뭐냐? 사회의 실패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 사회의 낙오자를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탈락자들, 낙오자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복지지 그것이 그 이상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미식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모델은 뭐냐? 스칸디나비아 모델하고 영미식 모델의 절충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하고 선택적 복지를 배합한다. 그래서 의료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의 이윤 추구하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양분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충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지 모델이 좋을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뭐예요? 스칸디나비아 모델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국의 현실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뭐 하나가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겁니다.